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 이날 밤 12시 30분경 19세 여성 빅토리아가 강아지 샤시와 함께 동네를 산책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빅토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동양인이었고 키는 작았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는데 혹시 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빅토리아는 별 의심 없이 남성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고 친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남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남성은 동시에 빅토리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빅토리아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처음 말을 걸었던 동양인 남성이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빅토리아는 본능적으로 강아지 샤시를 덤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자신은 못 도망쳐도 사랑하는 강아지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가 강아지를 걱정할 틈도 없이 그녀는 두 남성에게 끌려가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고 차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두 남자는 번갈아 가며 빅토리아를 위협했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운전을 하면서 빅토리아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절벽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빅토리아는 공포에 떨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얼굴과 특징을 최대한 기억하려 했고 차량 안의 구조와 분위기, 작은 단서 하나까지 머릿속에 새기려 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은 인적이 거의 없는 외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몇 시간에 걸쳐 빅토리아에게 인간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빅토리아를 번갈아 가며 짓밟았고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사용해 빅토리아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는 빅토리아의 몸에 SOS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수사관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가짜 갱단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를 교란시키고 다른 조직의 소행으로 보이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두 남자는 빅토리아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그녀의 바지로 눈을 가리고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빅토리아는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남자가 자신의 머리 쪽에서 무언가를 겨누는 기척이 들렸고 곧 방아쇠가 당겨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동양인 남성이 빅토리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정말로 너한테는 운이 좋은 날이지. 그 말을 남긴 뒤 두 남자는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빅토리아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행인이 빅토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강아지 샤시는 그 이후로 끝내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에서 빅토리아의 몸과 옷에서 DNA 증거를 채취했고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빅토리아는 경찰에게 두 남자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작고 근육질인 동양인 남성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히스패닉계 남성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빅토리아의 몸에 새겨진 SOS라는 표식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사모아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Sons of Samoa라는 갱단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이 범행이 그 갱단과 연관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범인들의 함정 때문에 경찰은 약 1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의 DNA 기술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도 그 신원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차량 번호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문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두 악마는 그렇게 법의 심판을 피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남은 후 빅토리아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덮칠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범행 당시 입은 부상은 그녀의 몸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 빅토리아는 더 이상 미용실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진학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저축은 모두 병원비와 심리 상담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빅토리아에게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행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그녀는 홀로 그날 밤의 지옥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빅토리아의 20대는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에게 범죄를 저지른 동양인 남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형민, 영문 이름은 조지프 형민손, 조손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20일, 그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손형민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이프레스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는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으며 훗날 공범이 될 산티아고 가이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키 163cm의 작은 체구였지만 손형민은 어릴 때부터 격투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태권도와 유도 등을 수련했고 자신만의 무술 스타일을 창시했다며 이를 조선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빅토리아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손형민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대담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손형민의 꿈은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되는 꿈도 꿨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 빅토리아가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994년 9월 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이날 이곳에서 UFC3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UFC는 규칙이 거의 없는 격투 대회였기 때문에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키모레오 폴도라는 거구의 격투기 선수가 출전했는데 그의 코너매니저 매니저로 함께한 사람이 바로 손형민이었습니다. 키모는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입장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관중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고, 그 옆에 서 있던 손형민 역시 카메라에 함께 잡히며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형민은 격투기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994년 12월 16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이날 이곳에서 UFC 4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손형민이 직접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키스 해크니라는 미국인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형민은 해크니에게 기요틴 초크를 시도했지만 해크니는 예상 밖의 방식으로 이 기술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UFC에는 급소 가격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해크니는 손형민의 사타구니를 연속으로 주먹으로 가격했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손형민은 결국 2분 44초 만에 탭아웃하며 패배했습니다. 이 장면은 UFC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손형민은 이 굴욕적인 패배 장면으로 인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손형민은 특유의 괴짜 같은 이미지로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는 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결국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1993년부터 손형민은 B급 액션 영화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슈아 트리에서 돌프 룬드그렌과 함께 출연했고, 슈파이터, 죽음의 싸움에서는 격투기 선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4년에는 배드 블러드와 블러드 피스트 5에 잇따라 출연했고, 1996년에는 슈파이터2에서 악역을 맡으며 조금씩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형민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작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97년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 오스틴 파워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마이크 마이어스가 주연을 맡은 스파이 코미디로 007 시리즈를 패러디한 유쾌한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손형민은 이 작품에서 랜덤 태스크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랜덤 태스크는 영화 속 악당 닥터 이블의 부하로 007 시리즈의 유명한 악역 우드잡을 패러디한 인물입니다.
오드잡이 날카로운 모자를 무기로 사용했다면 랜덤 태스크는 신발을 던져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였습니다. 비록 출연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오스틴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손흥민의 얼굴 역시 수백만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UFC 무대에 서고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평범한 연예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 빅토리아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했던 그 남자가 TV와 영화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6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손흥민은 37세가 되었습니다. 오스틴 파워 이후 그의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별다른 직업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손흥민은 룸메이트의 자동차 문을 발로 걷어차 부셔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법적으로 중범죄 기물파손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유죄가 선고되어 60일 구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기물파손이 18년 전 미제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로포지션 69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은 의무적으로 DNA 샘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기물파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DNA 샘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손흥민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DNA 샘플을 제출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해 추가로 90일 구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는 오렌지 카운티의 테오 레이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초 손흥민의 DNA 샘플이 캘리포니아주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DNA가 18년 전인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빅토리아 습격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단 하나의 DNA 샘플로 인해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008년 10월 7일 헌팅턴 비치 경찰서의 형사들이 오렌지 카운티의 테오 레이시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들은 손흥민에게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18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은 조용히 DNA 검사 결과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18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여성이 공격당한 사건 알아요? 그 현장에서 나온 DNA가 당신 거랑 똑같아요. 손흥민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의 부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습격 사건의 용의자로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그의 최근 사진과 함께 1990년 당시 작성된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익명에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손흥민의 사이프레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손흥민과 항상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산티아고 가이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산티아고 가이탄의 행방을 추적했고 얼마 뒤 그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이탄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아파트 주변에서 잠복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가이탄이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빈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경찰이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 병을 수거했고 병에 남아있던 침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가이탄의 DNA 역시 1990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2009년 산티아고 가이탄은 텍사스에서 체포되어 캘리포니아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18년 만에 두 악마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범인이 체포되었지만 검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8년이 지난 현재 이미 두 남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범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공범 산티아고 가이타는 검찰과 유죄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4일 산티아고 가이타는 유죄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가이탄에게 징역 17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손영민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영민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손영민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고민 끝에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었는데 바로 고문과 살인 공모였습니다. 검찰은 손영민을 추행이 아닌 고문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놀랍게도 고문 혐의의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었습니다. 2011년 8월 드디어 손영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손영민이 빅토리아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빅토리아도 증인석에 올라 21년 전 그날 밤 겪었던 지옥 같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납치했는지, 차 안에서 어떤 범행을 당했는지,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증언 내내 법정에 앉아있는 손영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지난 21년 동안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손영민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빅토리아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DNA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손영민은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법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손영민은 자신의 연기 경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오스틴 파워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뽐내며 마치 유명 배우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손영민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9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피해자 빅토리아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진술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녀는 21년 전 그날 밤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되었는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덮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걷는 법을, 보는 법을, 듣는 법을, 그리고 바깥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제 20대는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빅토리아는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저축을 모두 치료비로 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평범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영영 잃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브리세뇨 판사는 손영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손영민의 범행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민은 드디어 21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훗날 인터뷰에서 손영민이 오스틴 파워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 집에 있었다고요? 그녀는 자신의 집 선반에 오스틴 파워 비디오 테이프가 꽂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그 남자가 출연한 영화를 본인도 모른 채 집 안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빅토리아에게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빅토리아는 진행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병과 싸워 결국 이겨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는 네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와스코 주립교도소 손영민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25분 와스코 교도소 B동 5번 건물 리셉션 구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서둘러 손영민의 감방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감방 동료인 50세 남성 마이클 토마스 그레이엄이 아래층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교도소 의료진이 급히 소생을 시도했지만 그레이엄은 오후 5시 50분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레이엄의 사인은 발차기와 주먹질이 복합적으로 가해지면서 발생한 다발성 둔기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영민은 프로 격투기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기술을 감방 동료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감방에 도착했을 때 손영민은 감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손영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영민은 그날 아침 교도관에게 감방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몇 시간 후 그는 감방 동료를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영민이 왜 그레이엄을 살해했는지는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영민은 감방 동료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피해자 빅토리아와 그레이엄의 가족과 협의한 후 사형 대신 종신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7월 손영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손영민에게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급 살인보다는 낮은 혐의였지만 여전히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이었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존 R. 브라운리 판사는 손영민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형 27년 추가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는 본 법원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건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손영민은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고문 혐의로 종신형, 살인 혐의로 추가 27년, 그가 살아서 교도소 문을 나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손영민은 영화 오스틴 파워에서 신발을 던지는 우스꽝스러운 악역을 연기했지만 현실에서 그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 손영민은 빅토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정말로 너한테는 운이 좋은 날이지. 그 말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살아남았고 손영민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